먼 옛날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을 외롭게 지내며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큰 재앙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학자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한 사내가 그의 영혼을 부두로 만들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영혼은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하지만 학자는 술병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자마자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는 서둘러 책상에 앉아 몇 줄을 적었습니다. 주술이 시전되자 학자는 부두로 변했습니다. 그 남자가 붓을 대나무통에 넣으려 하자 붓은 스스로를 보호하며 날아갔습니다. 그 남자는 언제 다시 그 붓을 볼 수 있을지 모른 채 포기했습니다. 현재로 돌아갑니다. 주인공은 장샤라는 대학생입니다. 그는 전날 학교 인터넷 속도가 느려 다른 수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루한 국어 수업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지루함에 그는 펜을 돌리며 선생님의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에 답하라고 지목되었습니다. 그는 엉뚱한 답을 해서 다른 학생이 대신 일어나 답을 했습니다. 그 학생은 장샤를 강사에게 밀어 강의를 무시하고 문학과 시를 모욕하는 잘못된 답변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게 했습니다. 장샤가 책상으로 밀려가자 저항했고 강사의 커피컵과 붓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컵은 잡았지만 실수로 붓을 밟아 깨뜨렸습니다. 그 붓은 마침 강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었기에 다른 학생은 장샤를 파괴적인 훼손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후 장샤는 강사와 다른 학생에게 데려가졌습니다. 원래 장샤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 이 수업을 선택했지만 일이 잘못되었습니다. 강사는 지루했고 항상 질문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샤가 싫어하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버릇이 있는 정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장샤는 수업 후 그 학생과 따지기로 했다. 장샤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갔다. 정어는 선생님 앞에서 아첨을 떨며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잘못을 장샤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교장 선생님 또한 장샤에게 화가 났다. 국어 선생님이 10년 만에 다시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장샤가 수업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장샤를 심하게 꾸짖으며 더 이상 이 과목을 공부하지 말고 수업에서 제외시키고 학적에 기록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장샤는 용서받기를 바라며 사과해야 했다. 하지만 국어 선생님은 장샤에게 그 붓이 보통 붓이 아니라고 알려주었다. 그것은 골동품 시장에서 종종 나타났지만 항상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장샤가 비슷한 붓을 찾으면 선생님은 용서해 줄 것이다. 선생님은 처벌보다는 교육을 믿었고 장샤가 새 붓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를 바랐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은 새 붓을 갖게 되고 장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장샤는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모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장샤는 10군데가 넘는 골동품 시장을 찾아다녔지만 선생님의 붓과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선생님이 일부러 자신을 괴롭히고 성적까지 떨어뜨리려고 장난을 친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그런데 어느 시장에서 붓펜을 파는 노점을 발견했다. 그는 앉아서 살펴보았지만 노점 주인의 계속되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붓과 비슷한 것은 찾을 수 없었다. 장샤는 정아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붓을 사러 간 것을 포기하고 그를 따라갔다. 가게 주인은 계속 팔려고 했고 장샤는 단호하게 자리를 떴다. 그러고는 정아를 따라 막부가 맥 비유 팹니 나는 곳으로 갔다. 정아는 스승과 비슷한 희귀한 붓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러 간 것이었다. 장샤는 이 불쾌한 사람이 스승에게 아부하여 자신을 더 깎아내리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동안 앉아있다가 장샤는 그들이 스승의 붓과 비슷한 붓을 파는 곳을 찾았다는 것을 엿듣고 정아가 자랑하고 있는 동안 서둘러 그곳으로 갔다. 장샤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고물시장은 매우 황량하고 조용했다. 그는 가게 주인을 불렀고 첫눈에 반하게 만드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소녀를 만났다. 그는 대화의 주제를 붓을 사는 것으로 돌리고 소녀는 그에게 보여줄 붓을 가져왔다. 장샤는 그것이 선생님의 붓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즉시 사겠다고 했지만 소녀는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가격을 정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거절했다.
하지만 한 남자가 와서 거기서 무언가를 가져가려 했다. 소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에게 떠나라고 요청했다. 그는 장샤가 사려고 했던 붓상자를 잡아 던졌고 장샤는 그것을 잡아서 손상을 막아야 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는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하며 폭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고 장샤는 개입하여 중재해야 했다. 그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법을 사용하여 가게 전체를 흩뜨렸다. 장샤는 그 남자가 안으로 들어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는 동안 소녀를 잡아야 했다. 소녀는 장샤에게 부통을 잡고 남자를 향해 눈보라 마법을 걸라고 했습니다. 그가 더욱 저항할수록 눈은 더욱 그를 덮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특별한 붓에서 힘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갑자기 남자가 방금 든 붓이 장샤를 향해 날아가 그를 꿰뚫었습니다. 장샤는 갑자기 힘을 얻어 남자의 모든 공격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소녀를 위해 공격을 막아주고 남자를 무찌르는 기술까지 사용했습니다. 그 후 장샤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기절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장샤는 자신이 어떤 천상의 경지에 둘러싸인 배 위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나타나 그를 현실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는 다치지 않은 채 깨어났고 갑자기 그의 위에 손수건이 놓여 있었다. 조금 전에 소녀와 그녀의 할아버지가 들어와 그가 괜찮은지 물었다. 노인은 자신을 가게 주인이라고 소개했고 소녀를 그의 손녀 샤롱이라고 했다. 장샤는 노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인은 장샤가 단순히 그의 가게에 있는 골동품들에서 나오는 차가운 기운에 익숙하지 않아 기절했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장샤는 분명히 기억했다. 소녀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마법으로 싸우는 것과 붓이 자신을 찌른 것을. 노인은 장샤가 환각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며 손수건을 여전히 들고 있는 것을 보니 손녀를 좋아해서 그런 꿈을 꿨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 왔냐는 질문에 장샤는 붓에 대해 설명했지만 아쉽게도 누군가 이름이 찌릉인 사람이 이미 그것을 사갔다고 했다. 실망한 장샤는 떠나기로 결정했고 노인과 샤롱은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노인은 가게에서 기절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장샤에게 더욱 귀한 필목을 주었다. 장샤는 학교로 돌아왔지만 자신이 경험한 것이 단지 환각이었다는 것을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붓에 찔렸음에도 부상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라고 주장할 수는 없었다. 그러자 그는 이 새로운 붓이 더 귀하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래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 붓을 찾느라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지어내 용서받기를 바랐다. 후에 장샤는 정어를 만났고 두 사람은 함께 선생님께 붓을 드리러 갔다. 정어는 선생님께 선생님이 원하는 붓을 정확하게 드리며 선생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실까봐 직접 찾으러 갔다고 말했다. 장샤에 대해서는 정어는 붓을 가져오지 못했더라도 무언가를 배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샤는 더 좋은 붓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선생님께 붓을 드리자 선생님은 매우 놀라셨습니다. 붓의 질을 알아보신 선생님은 종이를 꺼내 몇 자 적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실을 을조리기 시작하셨고 정아는 그 붓이 왜 그렇게 좋은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차근차근 설명하며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장샤는 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학적 지식이 갑자기 이렇게 깊어진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장샤의 붓이 매우 훌륭하고 영혼이 담겨 있어 몇 자만 써봐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장샤는 많은 원리를 배웠기에 스승은 그의 최근 여정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저녁에 장샤는 게임을 하려고 인터넷 카페에 갔다가 우연히 자신의 재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광고 메시지를 받았다. 잠시 생각에 잠긴 그는 갑자기 자신이 고문자를 읽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던 중 갑자기 무기를 든 한 무리의 폭력배들이 인터넷 카페 주인인 연칭에게 시비를 걸러 나타났다. 불행히도 그들에게는 연칭이 무술을 알고 있었다. 능숙한 동작으로 그는 폭력배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 장샤도 도와주러 뛰어들었고 연칭은 그의 기계에 놀랐다. 연칭이 한때 자신에게 인터넷 이용료를 빌려준 적이 있었기에 장샤는 은혜를 갚고 싶어 그와 의형제를 맺고 싶어 했다. 잠시 싸운 후 그들은 압도당했습니다. 장샤가 위기에 처하자 그에게서 힘의 파동이 솟구쳐 오르며 공중으로 순간이동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두려워했습니다. 장샤를 공격할 수 없게 되자 깡패들은 연칭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장샤는 즉시 사람들 앞에 나타나 각각의 얼굴에 일련의 주먹을 날렸습니다.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자 그들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습니다. 연칭은 또한 그의 남동생이 그렇게 능력을 잘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기회가 되면 결투를 신청하고 싶다는 뜻을 표했지만 장샤는 좀 피곤해서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장샤가 자신이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갑자기 옛 글자를 읽는 능력과 급증한 전투력에 그는 흥분을 느꼈다. 그는 그런 환상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자신을 위한 이름을 생각해 보고 싶었지만 너무 피곤해서 나중에 더 생각하기로 하고 잠들기로 했다. 갑자기 장샤는 자신이 낯선 곳에서 깨어났고 옆에는 실을 을조리는 노인이 있었다. 노인이 다가오자 그는 벌떡 일어났다. 그는 기계를 끄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답을 찾으려면 그 골동품 가게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장샤는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돌아서 보니 그의 뒤에는 이상한 괴물이 있었다. 그는 두려워서 도망쳤지만 괴물은 그를 따라잡아 땅에 넘어뜨렸다. 장샤는 내면의 힘을 깨우려 했지만 실패했다.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한 그때 괴물의 몸은 갑자기 얼음과 눈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 휩싸인 그는 자신을 구한 사람이 바로 샤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샤롱은 그에게 펜에 대해 물었고 그가 펜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화를 냈다. 샤롱은 괴물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붓고 괴물을 없애버렸고 장샤는 그녀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둘 다 골동품 가게로 돌아왔고 이때 그는 사람들이 마법부두로 인형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방금 만난 악기가 마법부두로 만든 인형이며 그가 장샤에게 준 붓이 바로 그 붓의 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장샤에게 붓을 준 것은 그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지만 그는 부주의하게 외부인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만약 그의 손녀인 샤롱이 제때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장샤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속였다며 재빨리 반박했습니다. 만약 그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어리석게 붓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고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므로 장샤에게 모든 것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샤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녀는 전투에서 이길 수 없었고 할아버지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그 힘을 얻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직 결정하기엔 이르다며 서두르지 말고 자신의 설명을 들어보라고 충고했습니다. 이야기는 수수께끼의 붓 수집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원래 고대의 하찮은 서기관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혼란에 휩싸여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학파와 문화의 학자들이 잔혹하게 짓밟히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세상의 재능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영혼을 보존하고 붓을 정련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영혼이 담긴 붓으로 만들어 그들의 재능을 보존한 것입니다. 장샤의 영혼의 붓은 200, 시의 왕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극도로 흥분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영혼의 붓들 중에서도 대가임을 분명히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장샤 안에 200붓이 완전하지 않고 일부분만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노인이 벌떡 일어나 장샤 뒤에 숨어있던 누군가를 공격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선생이었고 그가 여기에 온 목적은 앞서 정장을 입은 남자를 중상을 입힌 사람과 결판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조롱은 그가 장샤를 암살하려 했던 사람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조롱은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달려들려고 했지만 그것은 그녀를 더 위험에 빠뜨릴 뿐이었습니다. 장샤는 그녀를 위해 공격을 막아섰지만 할아버지는 때맞춰 노인의 맹렬한 공격을 막았습니다. 리 씨는 장샤오 안에 있는 붓이 자신의 주가 집안 소유이며 7개의 귀한 연기붓을 정제했던 붓 수집의 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붓을 얻으려면 장샤오는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할아버지는 점점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조롱은 장샤오에게 도망쳐서 자신과 할아버지가 시간을 더 벌 수 있도록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리 씨가 할아버지를 쓰러뜨리려는 순간 장샤오의 힘이 다시 솟구쳐 리 씨를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은 리 씨의 상대가 되지 못하니 간섭하지 말라고 그에게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장샤오가 어찌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뜻밖에도 그는 리 씨의 더러운 수작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목덜미를 잡혀 공중으로 던져졌습니다. 리 씨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할아버지는 자신을 희생하여 리 씨를 보호하셨고 동시에 리 씨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혀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아바타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에 할아버지는 영혼의 붓을 장샤오로부터 분리하여 그를 평화로운 삶으로 되돌릴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는 미래를 위한 자기 방어를 위해 영혼의 붓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장샤오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두 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영혼의 붓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화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조롱은 장샤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기로 자원했습니다. 그 소녀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돌봐주겠다는 말을 듣자 젊은이는 기쁘게 활짝 웃었습니다. 다음 날 장샤오는 학교로 돌아왔고 아름다운 소녀가 자신과 함께 있자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조용히 그를 도서관으로 데려가 200의 시를 모두 외우라고 했다. 조용의 심각한 표정을 본 장샤는 그녀를 웃게 하려고 몇 가지 농담을 시도했다. 하지만 매력이 없고 재치도 부족하여 그는 매우 어색하게 보였다. 정화가 어디선가 나타나 장샤를 조롱하며 시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비꼬는 태도에 장샤는 매우 화가 났지만 반박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정화는 조용히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조용에게 장샤와 멀리하라고 조언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장샤가 모욕당하는 것을 본 조용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정화를 나무라며 그를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비난하고 인격 수양을 위해 윤리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샤는 조용히 다시 한번 자신을 감싸주는 것을 보고 강아지처럼 기뻐했다.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데리고 가버렸고 정화는 아름다운 소녀에게 모욕을 당한 충격에 빠졌다. 한편 장샤는 아직도 멍하니 조용의 손을 잡았던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고전 시를 이미지로 바꿀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영혼 붓은 여러 학자들의 영혼으로 정련되었기 때문에 그 지능도 제각각이었다. 보통은 성격이 맞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고 최악의 경우에야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을 무작위로 선택하는데 그래서 그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었다. 그들은 몰랐지만 그들의 대화는 정화에게 들켰고 정화는 자신의 재능으로 이런 것을 얻는다면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시인의 영혼에 몰입하려고 애쓴 후 장샤는 잠이 들려고 했다. 하지만 조용은 200의 붓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시를 통해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명은 재능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멍청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더 쉬운 구절부터 시작하라고 제안했지만 그는 쉬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강요하지 않았고 주가, 제갈, 가문 사람들이 그를 찾으러 올 때 그가 쉬고 싶든 영원히 땅속에서 쉬고 싶든 상관없을 거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가문은 매우 강력했기에 아무도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장샤는 자신의 현재 상황이 게임과 다를 바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누비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최종 보스를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각 영혼 붓의 능력은 그 안에 숨겨진 재능과 관련이 있으므로 성공하려면 그 능력을 사용하여 붓의 배경과 특징을 추측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장샤는 지금 당장 자고 싶었습니다. 장샤의 무기력한 모습을 본 샤오롱은 그의 뺨을 때리고 더 많은 지식을 그의 머릿속에 주입했다. 장샤는 질 수 없다는 듯이 자신도 여인의 영혼 붓에 대해 조금 안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것들은 샤오롱에 대해 더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전에 스승에게 설명을 구했던 것이었다. 그의 노력은 그녀의 미소로 보상받았다. 시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지만 샤오롱의 책이 그의 무아지경에서 깨어나게 도왔다. 그녀는 그 후 묘지 붓의 주인을 칭찬했고 심지어 그를 그 사람과 불리하게 비교하며 장샤로 하여금 기분이 상하게 만들었고 그가 사회에 기여한 바가 무엇인지 아니면 단지 영혼 붓을 소유하려는 개인적인 욕심 때문인지 물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한 마리 라이바이의 붓이 날아가
버린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가 말을 마치자 강력한 에너지 흐름이 나타났고 사슴이 그에게서 튀어나와 나이바이의 유산북과 마침내 연결될 수 있게 되어 그는 매우 기뻐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함을 증명할 뿐이었다. 다른 한편 장샤는 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정통한 것 같은 진시성을 가진 여자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저녁에 장샤가 여자를 데리고 돌아오자 사택 전체가 다시 한번 엄청난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의 방번호를 알아내 감시하려 했지만 주변의 살기가 너무 강렬해서 결국 인터넷 카페로 데려가야 했다. 장샤는 옌칭에게 그녀가 자신의 짝사랑 상대라고 잊지 않고 말했고 옌칭은 그 둘이 함께 앉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샤오라는 그녀가 웹서핑만 하는 것을 보고 약간 지루해 보였다. 하지만 샤롱은 어릴 적부터 훈련만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하지 못했다. 바람둥이인 그는 그녀에게 게임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하고 함께 롤을 플레이했다. 하지만 한 판의 게임이 끝난 후 그는 그녀가 실력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샤오롱은 이 게임이 영혼의 붓을 조종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했고 그에게서 배우기도 했으니 그도 자신이 가르친 것을 진지하게 배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를 더 많이 읽으면 변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장샤는 열심히 읽다가 평소처럼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또다시 그 이상한 노인을 만났고 눈을 뜨자 샤오롱도 언젠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옌칭은 샤오롱 같은 사람은 게임 카페에 오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장샤에게 데이트 장소를 더 생각해보라고 조언했다. 샤오라는 이해심 많은 형에게 고맙다고 한 후 샤오롱의 잠든 모습을 응시하기 위해 다가갔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영혼의 붓 조종 과정을 곧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샤오롱이 영원히 자신을 따라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께 연락하여 이전에 빌렸던 붓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정어가 그보다 먼저 빌려갔다. 정이라는 이름을 듣자 그는 격분하여 정과의 결판을 보기 위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그는 언청에게 샤오롱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언청은 깜짝 놀랐다. 세상 사람들이 데이트를 한다는 게 한밤중에 인터넷 카페에 여자아이를 맡겨두는 거라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장샤는 고물시장 근처에 사는 그의 삼촌인 정의 집으로 갔다. 하지만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는 근처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삼촌을 발로 차버렸다. 그는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다행히도 그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그가 급히 구급차를 부르려던 순간 삼촌이 갑자기 깨어나 도와달라고 속삭였다. 갑자기 장샤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영혼의 팬이 그에게 무언가를 경고하려 했던 거였어. 장샤는 휴대폰을 끄고 상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는 정어를 해치려는 이상한 여자를 발견했다. 그 여자는 정어가 그녀의 꼭두각시가 될 테니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밖에서 지켜보던 장샤는 아직 정어를 구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 녀석이 항상 짜증나게 굴었지만 주인공으로서 그의 죽음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샤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녀가 제때 도착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지금 뛰어든다면 그녀에게 목숨을 내주는 것과 같았다. 어쩔 줄 몰라 하던 청년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과감하게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는 그녀가 감히 주가 사람을 건드린 것을 보고 분노를 드러냈다. 그녀가 여전히 믿지 않자 그는 몰래 영혼의 붓, 영필, 마법을 사용하여 장난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다. 장샤, 장아는 이씨, 리씨가 매우 화가 났고 그녀가 초래한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그녀는 정아가 붓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찾아왔다고 말하며 순진한 척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외부인이라고 생각했기에 정어를 감히 건드렸다고 했다. 그녀가 함정에 빠진 것을 본 장샤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머리를 조아리고 자비를 구했고 평생 주가의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가를 감히 거스르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아는 그녀에게 정아를 넘기고 기꺼이 협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리 선생님 앞에서 그녀의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말이 당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녀가 불러낸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슬이 당신의 기운을 흡수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네 선생님이 사장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거짓말을 하나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샤는 이 여자를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사슬은 오감과 연결되어 인간의 신경을 조종할 수 있었기에 장샤는 끊임없이 아픔부터 마비까지의 감각을 경험했다. 한동안 고문한 후 그녀는 지루해져 그의 비참한 삶을 끝내기로 했다. 그녀는 마지막 사슬을 장샤의 목에 감아 조였다. 장샤가 의식을 잃으려던 순간 그는 꿈에서 만났던 선비의 사망시가 생각났다. 그는 그 시를 읊조리기 시작했고 갑자기 충격파가 발생하여 그녀를 날려버렸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에게 또 다른 시를 낭송했다. 자주색 연기가 퍼져나와 그녀의 사슬을 향해 돌진했다. 그녀는 반격을 시도했지만 거의 역부족이었다. 마침내 그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그녀를 덮쳤지만 그녀는 사라졌고 정화가 가져온 필통만 남았다. 정화도 풀려났다. PC방으로 돌아온 재용은 엄청이 장샤의 위치를 밝히라고 다그쳤다. 하지만 형은 정말로 동생의 행방을 몰랐다. 그들이 장샤를 말하는 순간 그는 정화와 함께 돌아왔다. 정화를 돌봐주느라 바쁜 그는 방금 주워든 필통을 떨어뜨린 줄 몰랐다. 이제 정화는 살아있는 시체와 다를 바 없었다. 장샤의 설명을 들은 채용은 검사 후 정화의 뇌만 다행히 심하게 변형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변형 속도만 늦출 수 있었고 그 이상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때 정화의 아버지가 뛰어들어와 부하들에게 정화를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그는 아들을 구해준 장샤에게 감사를 표하며 돈을 건네주고 떠났다. 채용은 장샤가 영혼의 북과 공명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녀는 불안정한 호흡으로 이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를 사용할 때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갑자기 그 여자가 떨어뜨린 물건이 생각나 찾으러 갔다. 하지만 영경이 우연히 그것을 발견하여 여러 영혼의 붓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었다. 얀칭이 깨어나자마자 장샤에게 정의연맹 소속이냐, 슈퍼히어로냐고 물었다. 그는 그들이 어떤 신비한 조직에 속해 있고 각자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장샤는 그들이 선한 편이라는 것만 알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정화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채용은 설명하려 했지만 지금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정화를 만나러 병원으로 갔다. 채용은 얀칭에게 영혼의 붓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얀칭은 갑자기 주변 사람들의 피가 자신을 자극하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가락이 빛나기 시작하자 그는 이것이 정상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그 펜의 능력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기에 당분간 사용을 제한했다. 갑자기 구름이 병원을 덮쳤다. 채용은 그것이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오색 펜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챘다. 그녀가 경고하기도 전에 다른 두 사람은 이미 마법에 걸렸다. 채용은 두 사람에게 눈을 감으라고 외치려 했지만 그녀는 붙잡혀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환상을 경험했다. 다행히도 장샤는 탈출하여 채용이 깨어나도록 도왔다. 채용은 방패를 사용하여 모든 이상한 빛을 막았다. 채용이 각 색깔의 의미를 설명한다. 방패가 부서져서 계속해서 얼음을 만들어 버티고 있다. 연청은 내공을 사용하여 능력을 발휘하려 하지만 효과가 없다. 장샤는 다시 공격을 받고 환각을 경험하며 공포로 인해 흥분한다. 연청은 장샤를 넘어뜨려 얼굴부터 땅에 닿게 하여 환각에서 벗어나게 한다. 채용은 적이 주가의 사람이며 장샤를 노리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녀는 얼음벽을 강화하지만 적은 여러 귀신을 소환하여 벽을 부순다. 장샤는 연청에게 기억을 되찾도록 200의 시를 읊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의 형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자이롱이 붉은 빛에 맞는 것을 보고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환각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달려가지만 실수로 귀신이 구멍을 낼 수 있는 틈을 만들어버립니다. 귀신에 의해 장샤는 옌칭에게 던져집니다. 옌칭의 빛나는 손이 그를 우연히 건드리자 장샤 몸의 구멍이 순식간에 치유됩니다. 혼란 속에서 그는 무심코 자이롱의 모든 상처도 치유하지만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한 손가락의 빛이 사라집니다. 자신의 치유 능력을 알게 된 옌칭은 훨씬 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는 안개 속으로 돌진하여 공격을 받고 스스로를 치유하며 연막 뒤의 임무를 찾습니다. 한 방을 날리자 적은 항복하지만 옌칭은 그를 그냥 둘 생각이 없습니다. 뚱뚱한 남자가 다시 공격할 기회를 엿보지만 옌칭은 가볍게 날려버립니다. 장샤는 뚱뚱한 남자에게 순순히 항복하라고 명령하지만 그는 틈을 타 연칭의 손을 잡는다. 뜻밖에도 연칭의 능력은 독을 분비할 수 있어 뚱뚱한 남자가 역습을 당한다. 그는 도망치고 세 사람 모두 그를 쫓지 않는다. 장샤는 미인을 구한 영웅이 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제롬은 다음부터는 그녀를 내버려 두라고 경고한다. 진료소로 돌아온 장샤는 자신의 중국어 선생님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장어가 이런 상태가 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선생님은 이제 그 펜이 주시 집안에서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펜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런 다음 선생님이 떠나자 장샤는 연칭에게 장어를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선생님을 배웅한다. 염청은 자신의 능력으로 장압을 치료하려 하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장소는 재용을 찾아가지만 우연히 그녀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장소가 미끼에 걸렸고 속이기 쉽다고 보고하는 것을 엿듣게 된다. 장소는 즉시 그녀에게 따지지만 그녀는 그와 같은 바보 곁에 목적 없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차분하게 말한다. 재용의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장소를 이용하여 그의 신뢰를 얻고 미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 일 이후 장소는 재용의 가족에게 분노한다. 그는 속아 넘어가고 여자의 말을 믿은 자신을 탓한다. 갑자기 전에 본 여자가 그에게 온다. 그녀는 진양이고 그는 그녀가 장압을 찾으러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떨어뜨린 붓을 찾으러 온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이 일을 리 선생님께 부탁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장샤가 재용의 가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할아버지와 손녀와는 아무런 관계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친양은 그가 혼자인 것을 알고 기뻐하며 그와 함께 7개의 영적 붓을 찾는데 협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장샤의 최근 배신이라는 상처에 칼을 비틀 정도로 잔인하게 그를 조롱합니다. 그녀는 그 후 장샤가 자신을 위해 일하는 데 동의하면 정어를 치료하겠다고 협상합니다. 그는 그녀가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그가 도움 없이 누군가가 죽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샤는 여자를 믿는 데 지쳤기 때문에 그녀가 먼저 정어를 치료한다면 도와주겠다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친양은 장샤를 데리고 정어의 목숨을 구할 도구를 얻으러 갑니다. 장샤는 장어를 먼저 치료해준 후에 도와줄지 말지 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려 한다. 그녀는 그를 차에 태우고 자신의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연적을 꺼내 그에게 쥐어주라고 한 뒤 곧바로 전기봉을 꺼내 그를 감전시켜 쓰러뜨린다.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가 그녀에게 납치당하는 동안 장샤는 이때 병원에 온다. 장샤는 여전히 병원에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궁금해한다. 뜻밖에도 그는 다시 장샤를 만난다. 장샤는 묶인 채 깨어나고 그의 영혼붓도 봉인되어 있다. 그는 염경에게 전화하려고 휴대폰을 사용하려 하지만 진양이 재빨리 나타나 그를 트렁크에서 끌어낸다. 그녀는 그를 바닥에 내던지고 자신이 그를 절로 데려와 편리하게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고 밝힌다. 진양은 그의 영혼의 붓을 빼앗으려 하지만 갑자기 수수께끼의 구슬에 의해 공격이 막힌다. 스님이 나타나 진양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법사를 데려와 진양을 처리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힌다. 이 젊은이의 무술 실력은 극히 높아 진양이 비교하기 어렵다. 싸움 도중 진양은 장샤를 풀어주고 그가 자신을 돕는다면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그는 속임수에 지쳐 법사를 응원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를 끝장내기 전에 이 젊은이는 멈춰서 진양이 일어나서 반격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승려는 그가 진소저 같은 자들에게 관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 공격하지만 그녀는 장샤를 방패로 삼아 그의 손에 주문을 걸고 도망칩니다. 승려는 염주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젊은이의 주문을 풀어줍니다. 그 후 승려는 자신을 피터라고 젊은이는 주라고 소개합니다. 장샤의 봉인 부적을 통해 그는
그가 나이바이의 붓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장샤는 그들에게 맞서려 하지만 피터는 그들에게 해칠 의도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그는 그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승려는 그의 시 낭송을 끊어 그의 힘을 즉시 무력화시킵니다. 그는 장샤의 능력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고 그의 붓이 곧 송나라 붓 무덤을 여는 데 사용될 것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그와 논의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스님은 재용의 가족이 상속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힙니다. 오랫동안 그녀의 가족은 서로 배신하고 많은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재용의 할아버지가 시작했지만 그 후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주는 사람이 처리해야 하고 그것은 영경 형제임이 드러납니다. 장샤의 전화 덕분에 그의 형제는 모든 것을 듣고 여기로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피터는 영경에게 자신이 들고 있는 붓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알아채고 피터는 마법을 사용하여 그룹을 숨깁니다. 전에 재용의 가게를 습격했던 남자가 왔어요. 그는 이곳의 음기를 이용해 붓을 쉽게 빼앗고 죽이려고 다른 사람을 데려왔어요. 하지만 막 행동하려는 순간 장샤 일행이 나타나 그를 막아요. 그는 전에 자신의 계획을 망쳤던 자를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되어 놀라워해요. 그는 7개의 최고 영혼의 붓 중 2개를 한꺼번에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해요. 장샤는 마법을 사용하려 하지만 통하지 않아 주가 대신 싸우러 나서야 해요. 피터는 자신의 레벨이 충분하지 않고 정신이 산만하여 마법을 쓰기 어려워해요. 상대방은 마법으로 주를 공격하고 피터는 그를 위해 공격을 막아서야 해요. 장샤는 두 사람 모두 영혼 펜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그들의 실력이 매우 높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래서 주는 계속 공격하고 적이 마법을 사용하면 피터의 방어막 뒤로 물러선다. 상대는 이 전술에 약간 짜증이 나서 방어막을 파괴하고 피터를 밀쳐낼 정도로 매우 강력한 기술을 사용한다. 연칭은 여전히 치유 마법을 사용할 수 없어 피터는 모든 구슬을 꺼내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 강화되었지만 주시 감은 사람은 여전히 방어를 뚫고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한다. 주는 공격을 막으려고 뛰쳐나가지만 쓰러진다. 장샤가 붙잡히자 연칭이 달려들지만 상대에게 걷어차인다. 그런 다음 장샤를 구석에 몰아넣고 칼을 들고 다가온다. 그가 데려온 사람이 도움을 청하려 하지만 먼저 칼에 찔리고 그 다음 장샤가 찔린다. 이때 연칭은 자신의 한 손가락이 회복된 것을 본다. 그는 그것을 주시 감은 사람에게 사용하려 하지만 먼저 사람을 구하기로 한다. 주시 감은 사람은 재빨리 다른 사람의 시체에서 펜을 빼앗는다. 연칭은 달려들어 그를 밀치고 장샤를 치료하려 하지만 장샤는 옆으로 던져지고 연칭의 머리가 잡힌다. 연칭은 손가락으로 그를 찌르지만 펜통에 닿아 펜이 날아간다. 장샤는 연칭의 능력이 치료나 독이 아니라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남자는 장샤를 가까이 끌어당겨 공격하려 하지만 장샤가 저항하여 공격이 펜에 맞는다. 펜이 놀랍게도 장샤를 향해 날아가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능력을 얻고 공격자를 향해 용을 발사합니다. 그 남자는 간신히 도망치고 장샤의 일행은 이번에는 운 좋게 살아남습니다. 사실 장샤는 나이바이의 펜을 이용해 그를 속였습니다. 그는 아직 새로운 펜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펜 때문에 살인을 감행하고 법을 그토록 무시하는 것에 놀랍니다. 피터는 장샤의 두 펜이 실제로 합쳐진 것을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샤가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터는 그가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개의 영혼 펜을 동시에 흡수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마지막으로 했던 사람은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연칭은 재용이 자신에게 장샤에게 무언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것은 죽음을 초래하지 않고 펜을 돌려주는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자 피터는 그것을 빌려 살펴본 후 펜 무덤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 재용의 할아버지 가문이었던 외가의 진짜 당주를 만나러 그를 따라갈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샤는 다시 속을까봐 재용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피터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그 후 헤어집니다. 펜 무덤이 두 곳이기 때문에 연친과 주는 한 곳에 대한 정보를 찾으러 가고
피터와 장샤는 외가 당주를 만나 종이에 적힌 글에 대해 물어볼 것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유명한 랜드마크에 도착합니다. 피터는 이곳이 외가, 웨이 팹리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밝힙니다. 그들은 피터의 지인을 만나고 그 지인은 그들을 족장에게로 안내합니다. 그들은 만났을 때 장샤는 피터가 외가 족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장샤의 상황을 살핀 후 족장은 그가 한 몸에 2개의 펜을 지닌 희귀한 경우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족장은 그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장샤를 곁에 두기로 결정하지만 장샤는 거절합니다. 피터는 장샤가 단지 펜을 안전하게 돌려주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족장은 그들 둘을 묶어둡니다. 장샤를 희귀한 경우라고 여겨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고 외가에서 키워 활용하려 한다. 앞서 피터를 데려온 삼촌은 이 영혼붓들을 신경 쓰는 것보다 모두 버리고 돈을 버는 데 집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이 영혼붓들 때문에 족장의 아들 중 한 명은 승려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의 행방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족장은 고집스럽게 조상의 가르침을 따르려 한다. 삼촌은 여전히 장샤가 많은 세력의 표적이 되었으므로 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를 떠나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족장은 그들을 풀어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한다. 그는 장샤에게 새로운 붓의 사용법을 보여주며 사과하려 한다. 이 붓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장샤가 길을 잃으면 이걸 사용해야 해. 장샤가 사용해보니 깃털 하나가 떨어지는 걸 봐. 이 펜은 사용하면 주인의 생명력을 소모하니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 돼. 그러다 샤롱이 준 실을 펜이 고쳐 쓰는 걸 알게 돼. 펜이 방향을 알려주지만 결정은 스스로 해야 해. 장샤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수명만 낭비하는 것 같다고 느껴. 하지만 피터는 펜이 그렇게 썼으니 장샤가 펜을 돌려주려는 선택이 옳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갑자기 족장이 발작을 일으켜 사망합니다. 피터는 아버지의 몸에 있던 펜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아버지가 진짜로 돌아가셨음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하인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이 족장을 죽였다고 오해하여 비명을 지르며 도망칩니다. 피터는 자신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피터와 장샤를 찾을 수 없어서 그들은 전체 지역을 봉쇄합니다. 장샤와 피터는 조상당에 도착했습니다. 피터는 마지막으로 조상재단을 참배하고 장샤를 비밀 통로로 안내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피터는 저택 아래 터널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를 열었습니다. 그는 장샤를 영혼붓 보관소로 데려갔다. 외가에서 발견한 주인 없는 모든 영혼붓이 보관된 곳이다. 이곳은 족장의 허락이 있어야만 출입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 일시적으로 숨어 탈출 방법을 찾을 계획이었다. 친양은 한때 몰래 들어와 붓을 훔쳐 아무도 모르게 도망친 적이 있었기에 그는 알려지지 않은 출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장샤는 스위치를 찾아 두 사람 모두 들어가도록 도왔다. 안에는 많은 글자들이 있었고 갑자기 장샤의 불빛이 2개의 붓에 비추자 2개의 귀신이 뛰쳐나왔다. 이 두 붓은 빛에 반응했으므로 도난 방지 센서일 것이다. 피터는 이 존재들이 소리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장샤는 큰 종소리를 만들어 그것들을 무력화시키고 공격하여 다시 붓으로 되돌렸다. 그는 펜촉을 뽑아들고 피터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피터는 그의 말에서 갑자기 무언가를 깨닫고 글자들을 재배열하기 시작했고 다른 탈출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후 그는 돌탁자를 밀어보았고 그 아래에 통로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들은 펜 보관소에 도착했고 장샤는 피터가 하나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피터가 그만두려 한다면 왜 펜을 원하는지 의아해했다. 그들은 그 후 칼자국을 발견했는데 이곳에서 전투가 있었음을 나타냈다. 그녀는 탈출하려고 시도했고 칼을 이용해 탈출구를 찾으려 했던 것 같았다. 칼자국은 이 벽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장샤는 마법을 사용하여 벽을 부수었고 탈출 경로를 드러냈다. 둘 다 이 길로 도망쳤습니다. 장샤는 연층의 팀과 합류하고 피터는 아버지의 죽음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헤어졌습니다. 장샤는 나중에 연층의 무리와 만나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장샤는 예언 능력을 사용하여 붓을 돌려줄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재용을 생각하자 연층은 그에게 여자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고
자신과 주가 그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피터에게 일어난 일을 주에게 숨기기로 했습니다. 한편 낯선 사람들이 장샤가 예언 붓을 들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그를 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샤오 일행은 봉분이 있는 사찰, 즉 필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장샤오는 갑자기 두통을 느끼며 악마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주를 유인하며 공격했습니다. 장샤오를 노리는 소녀가 나타났고 세 번째 인물이 나타나 장씨 성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연칭은 장샤오의 성이라 시라고 말했고 갑자기 그는 결계에 갇혀 영혼의 부두로 변했습니다. 이 사람은 연칭을 속여 장샤오의 성을 알아내 그를 가두었습니다. 빠져나가려면 그 사람과 시 찍기 대결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한편 장샤오는 밖에서 계속해서 날아오는 단검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가 어디에 숨든 그를 찾아낼 수 있었고 그녀의 힘은 돌까지 부술 수 있었다. 그는 칼을 만들어 공격했지만 공격을 막다 부러졌다. 그는 갑옷을 만들었지만 날아오는 단검 2개를 맞고 부서졌다. 그래서 그는 시야를 가리기 위해 안개를 만들었지만 그녀는 영혼 분마법을 사용하여 그를 찾아내 공격했다. 그는 반격하려 했지만 그녀에게 발길질을 당해 날아갔다. 그는 마법으로 용을 소환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그녀는 창을 던져 용을 반으로 갈랐고 그는 떨어졌다. 그는 그녀의 붓이 물체를 크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한편 연첨은 자신의 랩 실력으로 상대를 제압하여 상대의 결계 안에서 그를 꼼짝 못하게 했다. 장샤는 갑자기 분 무덤을 치면서 저항할 검을 만들려고 했고 그 순간 그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보았던 악마를 풀어주었다. 악마는 즉시 공격을 시작하여 소녀를 노렸다. 예언 붓이 갑자기 풀려나면서 본능적으로 장샤를 끌어당겨 칼을 던지는 소녀를 구했다. 소녀는 고마움을 표하지 않고 그를 때렸고 그는 선행이 벌을 받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예언 붓을 바라보았다. 안경 쓴 남자가 소녀를 끌어당겨 도망치게 했고 장샤와 연칭도 줄을 찾으려고 달아나려 했다. 그들은 밖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악마의 머리들에게 쫓겼고 한 바퀴 돌고 나서 악마가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 악마의 머리들이 계속 자신들을 이곳으로 쫓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구석에 숨어서 계획을 세워야 했다. 안경 쓴 형제는 장샤와 협력하여 자신의 붓에서 장샤의 예언 붓으로 힘을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녀는 연칭에게도 힘을 옮기는 방법을 보여주었고 지금까지 그들은 이 붓이 예언 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갑자기 악기가 주변의 모든 원한의 기운을 흡수하기 시작하여 승려 귀신으로 변했습니다. 안경 쓴 남자는 이 승려를 알아봤습니다. 오래전 이 승려는 선사가 쓴 책을 맡았었습니다. 태종 황제는 여러 번 승려에게 그 책을 요구했지만 승려는 책을 숨기고 전쟁에서 없어졌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얼마 후 한 학자가 절에 왔고 학자와 승려는 곧 마음이 맞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학자를 믿고 책을 꺼냈지만 태종 황제가 보낸 학자에게 책을 도둑 맞았습니다. 스님은 원한을 품고 귀신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알게 되었어도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갑자기 영경은 예언 붓이 분 무덤을 계속 가리키는 것을 알아챘고 그래서 그들은 무언가를 바꾸어 볼 요량으로 분 무덤을 파괴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단검을 던지는 소녀였다. 그들은 분 무덤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나가야 했다. 영경은 뒤따라가서 최대한 복구할 것이다. 장샤, 영경, 그리고 소녀는 영경이 끊임없이 회복 마법을 사용하며 전진했다. 마지막 사용이 하나 남았을 때 그는 소녀에게 사용하여 분 무덤을 부수기에 충분한 힘을 갖도록 돕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승려의 유골이 파괴되지 않았기에 음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뢰를 사과해야 했고 단도를 던져 음기를 폭발시켰습니다. 승려의 원한 맺힌 영혼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많은 빛의 기둥이 빛나기 시작하더니 근처 호수로 날아갔습니다. 아래에서 영혼의 붓이 날아올랐고 나이바이의 붓이 갑자기 풀려 날아올라 위의 부대에 이끌렸습니다. 붓은 시를 쓰기 시작했고 승려를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한을 풀고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샤롱의 할아버지가 새로운 붓을 가지러 왔습니다.
샤롱이 와서 장샤에게 그녀의 할아버지가 그를 여기로 오도록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그의 라이바이분만이 다른 붓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노인은 그에게 앞으로 큰일을 이루려면 내백의 붓을 잘 간직하라고 말했다. 하용이 장샤를 도우러 왔을 때 그는 그냥 돌려보냈다. 그는 다시는 그녀나 그녀의 할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용은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고 주주 가문의 양복 입은 남자 청칭도 달려왔다. 그는 하용의 할아버지에게 밖에서 얼어붙었었고 이제 붓을 얻기 위해 연친과 장샤를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붓을 담을 관이 없었으므로 차라리 둘 다 주주 가문으로 가져가는 게 나을 것이다. 돌아온 후 소녀와 청칭은 족장이 여전히 장샤와 연칭을 죽여 붓을 얻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청칭은 이전에 사원에서 붓을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이려 했던 비밀이 드러날까봐 장샤와 연칭을 살려두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그들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쌍수를 사용하는 소녀 49가 그들을 모두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9가 방금 한 일은 이전에 성청이 죽인 자신의 스승을 위해 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화 후 49는 성청의 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그 말에서 그는 49의 스승을 죽인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드러냈습니다. 장샤와 연청도 일어섰는데 방금 전 장면은 성청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하기 위해 그가 연출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묶여있을 때 장샤는 성청에 대한 진실을 밝혔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 펜을 꺼내서 지적해야 했습니다. 펜은 그가 죽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계획이 고안되었습니다. 신문을 받았을 때 성청은 집사에게 펜을 꺼내라고 강요받았는데 그것은 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정보를 누설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완고하게 자백을 거부했고 그러다 갑자기 눈이 빨개지더니 죽었습니다. 염청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그를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집사는 누군가가 이 사람이 배후의 배후를 밝히는 것을 막기 위해 인을 찍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인은 너무 강해서 염청의 힘조차도 무력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49는 오해에 대해 그에게 사과하고 붓 무덤에서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 후 집사는 장샤를 주가 족장에게 데려가려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는 그 사람이 매우 젊다는 사실에 놀랐는데 이는 그가 앞서 진 씨 앞에서 한 거짓말이 폭로된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장샤에게 앉아서 이야기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장샤는 붓을 돌려주고 싶다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지만 족장은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은 펜 무덤에 가서 운을 시험해보라고 장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샤에게 건담펜이라는 파벌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이용해 펜을 수련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부패한 무덤펜 사용자들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실패했고 펜 수련에 사용된 사람들은 귀신이 되어 그들을 수련시킨 자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외가와 주가는 한때 이들과 협력하여 싸웠지만 모두 제거할 수 없었고 그는 재용의 할아버지가 외가를 파괴한 것과 이 건담펜이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더 음흉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편 외신은 재용이 여전히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히며 앞으로는 장샤에게 해를 끼칠 음모를 꾸미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녀는 잘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장샤와 연칭은 주씨 집안의 손님으로 초대받아 머물게 되었다. 낮에는 시지우가 관광을 데려가고 골프를 치고 심지어 가주와 같은 식탁에서 식사도 했다. 하지만 편안하게 지내는 와중에도 두 사람은 마치 가택연금을 당한 듯 불안감을 느꼈다. 인터넷 카페로 돌아가려고 하자 그들은 막혔다. 그러다 그날 밤 피터가 펜을 되찾을 단서를 찾았다며 장샤와 만날 것을 약속하고 주씨 집안을 빨리 떠날 것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시지오는 이 대화를 엿듣고 다른 몇몇 상인들도 피터가 장샤와 만나는 장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을 처리하기 위해 그곳에 가고 싶었기에 두 사람의 탈출을 돕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경비가 삼엄하지 않은 뒷문으로 그들을 안내했지만 그곳에는 요리사 한 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는 세 사람 모두를 내보냈지만
그들은 곧바로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다시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순간이동을 당하자 그들은 옛 요리사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옌칭은 그를 때리려고 달려들었지만 대신 벽에 부딪혔다. 그들은 요리사가 발을 구르는 순간마다 일정 범위 내의 사람들을 180도 각도로 순간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세 사람은 세 방향으로 나뉘기로 했다. 요리사가 발을 구르자 그들은 90도 위치로 이동했지만 그가 한 사람이 없는 것을 깨닫자마자 옌칭은 가만히 서서 순간이동을 하지 않은 그를 뒤통수를 쳤다. 그들은 그 후 기차를 타고 그 장소로 간 다음 택시를 타고 만남의 장소로 갔다. 갑자기 병원에서 피터가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이 왔고 택시 기사에게는 그들이 미리 정해놓았던 만남의 장소에 갈 주문이 있었기에 시지우와 옌칭은 정찰하러 만남의 장소로 가기로 했고 장샤는 피터의 상태를 확인하러 병원으로 갔다. 그는 나중에 병원에서 피터를 만났다. 의식을 되찾자마자 피터는 자신의 수사 과정을 밝히며 아버지를 죽이고 가문을 장악하려고 음모를 꾸민 것이 자신의 삼촌임을 알게 되었다. 추가 수사 끝에 그는 주가 또한 이 사건에 연루되어 제3자와 공모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하지만 장샤는 피터가 언급한 주가 일원들이 배신자임을 알고 있었고 피터가 조사를 위해 만남 장소에 갔을 때 불행히도 매복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 그를 매복 공격한 자들의 힘이 막강했기에 장샤는 사조와 연청을 걱정했다. 한편 그들은 주가에서 배신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보낸 모든 자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목격했다. 사조는 동족을 위한 복수를 다짐했고 사조와 연청은 더 깊이 들어갔다. 장샤는 연청에게 경고하려고 전화했지만 그는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고 장샤는 그들이 너무 깊이 들어가려 한다는 것을 걱정했다. 두 사람은 구석에 숨어서 집사와 안경 쓴 남자가 주가의 두 배신자, 이전에 오색붓을 사용했던 자와 주가 모든 배신자들과 관련된 또 다른 인물을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 두 사람은 집사에게 합류할 것을 원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 장샤는 배신자들이 가진 위험한 힘에 대해 피터에게 물었고 그는 그것이 괴물이라고 말했다. 연칭은 이제 그 괴물이 정화임을 깨달았다. 오색붓 사용자는 집사가 공격하기 시작하자 두려워졌다. 그는 정화가 앞으로 나가 공격하게 했지만 집사는 그를 구석으로 던져버렸다. 그 후 집사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정화를 제압하고 하늘로 던져 올린 후 내리꽂았다. 싸우는 동안 그는 또한 정화를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했다. 그는 오색붓 사용자에게 이어지는 실마리를 찾았고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그 남자는 정화를 돌려보내 공격을 막았다. 기준은 나가려 했지만 연청이 막으며 계획을 세우고 나가라고 조언했다. 오색필 사용자는 일부러 약점을 드러내 집사를 유인했다. 그때 그는 정화에게 마력을 더 불어넣어 더욱 변이시켰다. 집사는 한 수로 정화를 밀쳐냈지만 함께 있던 자는 능력을 사용해 귀신으로 변해 집사를 공격했다. 기조와 연청은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집사에게 도착하기 전에 오색필 사용자는 이미 그를 인질로 잡고 둘을 위협하며 멈추라고 했다. 기조는 펜의 힘으로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를 만들어냈고 연청은 그 틈을 타 오색필 사용자를 찌르자 그는 피를 토하며 집사를 치료하려 했다. 하지만 정화에게 밀쳐졌고 기조가 귀신이 된 펜 사용자를 상대해야 했기에 기조와 연청은 곧 압도당했다. 연청은 치유 능력이 있었지만 도망칠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사와 기구를 치료했고 동시에 장샤도 도착했습니다. 그는 귀신붓 사용자를 리씨로 알아봤습니다. 웨 씨가 그에게 속인 사람은 주가의 전 가주였습니다. 그는 웨 씨가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한 정아처럼 평범한 사람을 이 일에 끌어들인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그가 싸우려는 순간 리 씨는 마법을 사용하여 그와 함께 있던 세 사람을 기절시켰습니다. 그는 그 세 사람에게 생명력을 점차 빼앗는 주술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장샤가 두 자루 펜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세 사람은 죽을 것이다. 장샤는 펜을 돌려줄 방법을 몰랐고 리 씨가 그에게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곳이 예전에 펜을 돌려주는 무덤이었지만 전쟁으로 파괴되었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 펜을 돌려주는 무덤을 만든 사람은 이곳을 지키는 4마리 용을 그려 놓았었다. 그 4마리 용은 저 궁궐 뒤편에 있는 4개의 푸른 돌기둥이었다. 그는 그 용들에게 눈을 그려 넣어 펜 무덤을 다시 열어야 했다. 장샤는 펜을 얻은 후에도 다른 3사람을 살려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가 떠나려는 순간 오색 펜 사용자가 의식을 잃은 3사람을 해치려 했고 장샤는 돌아섰지만 그에게 심하게 얻어맞았다. 그는 반격할 수 없었고 그 남자는 그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속은 것이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장샤는 무작정 행동하여 3명의 의식 없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었기에 그들과 함께 4개의 돌기둥으로 가야 했다. 그런 다음 4개의 기둥 모두에 눈을 그려 4마리 용을 성공적으로 풀어주어야 했다. 그들은 그 후 진법을 만들고 문을 형성했다. 장샤는 안으로 들어가 천상의 경지에 도착했다. 밖에 있는 무리는 그가 그 안에서 분명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붓을 가져온 다음 밖에 있는 3명을 처리하여 그들의 붓도 가져오면 되었다. 한편 장샤는 4마리 용에게 둘러싸였지만 고승 한 명이 그를 환영하며 나왔다. 그는 자신이 분 무덤을 만든 화이수이면서 동시에 화이수가 아니라고 마치 장샤가 200이면서 동시에 200이 아니듯이 말했다. 그가 자신을 화이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그는 단지 이곳에 머무는 영혼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장샤를 안으로 데려가 물 한 잔을 권했다. 그가 물을 마시자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다. 장샤는 밖에 2사람이 자신을 속여 내용을 처리하게 하려고 여기로 불러들였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 내용은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키고 있었고 승려와 내용의 허락을 받은 그만이 들어올 수 있었다. 그는 승려에게 그들을 처리하고 사람들을 구할 3번째 붓을 달라고 요청하고 싶었지만 승려는 2개의 몸붓으로도 그는 불안정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그는 3번째 붓을 요청했다. 하지만 장샤는 밖에 3사람을 구할 수만 있다면 목숨을 걸 의향이 있었다. 하지만 승려는 여기에 영적 붓이 없다고 밝혔다. 평생 자유롭게 살았던 그가 죽음을 앞두자 필묘의 주인이 찾아와 그의 영혼을 붓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부하고 자신의 영혼을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장샤는 이곳이 승려가 평화롭게 쉬는 곳일 뿐 진짜 필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곳에 200의 시가 다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시의 뜻을 이해한다면 200의 붓의 진정한 힘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기에 그는 회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밖에서는 오색붓 사용자가 지루해하며 서구와 놀고 싶어 했지만 영경에게 쫓겨났습니다. 사실 앞서 장샤는 영경에게 피터의 염주를 부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상대의 차이를 알고 있었기에 상황을 바꿀 능력이 있는 영경에게 그것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다른 2사람을 치료하여 장샤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 회소는 200의 붓의 진정한 힘을 얻는 방법, 즉 장샤의 몸에 합쳐져 그의 지식을 전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사라진다면 이 환영은 장샤가 안전하게 붓을 돌려줄 기회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지금 장샤에게는 2가지 길이 있었다. 밖에 2사람과 싸우거나 영혼의 붓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기회를 얻는 것. 하지만 장샤는 어른이었고 어른들은 선택하지 않는다. 둘 다 한다. 밖에서는 3사람이 흩어져 싸우고 있었다. 시군은 장어를, 연청은 이 선생을, 집사는 오색붓 사용자를 상대했다. 집사는 오색붓 사용자를 좁은 공간에 가두고 싸워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경은 이 선생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는 이 선생의 얼굴에 흙을 뿌렸지만 이 선생은 귀면을 쓰고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영경은 한쪽 팔에 맞고 귀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선생이 집사를 노리자 영경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뭉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샤는 환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선생은 회수와 내백의 관계를 잊은 것을 깨닫고 장샤가 움직이기 전에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장샤는 이미 실을 읊기 시작하여 내백을 만들어냈습니다. 나이 100이 붓을 가져오자 3명의 상대는 물러났습니다. 정화, 정화는 나이 100에게 제압당한 후 의식을 잃었습니다. 나머지 2명이 함께 공격했지만 나이 100은 용을 그려 그들의 모든 공격을 막고 역습했습니다.
그때 장샤, 장아는 실을 써서 두 사람을 에워싸 공격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여 싸워야 했고, 언젠가는 연칭, 연경, 이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높여 회소를 데려와 붓을 되찾는 것을 돕게 될 것입니다. 그는 친구들이 모두 안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칭은 방금 한 손가락을 회복했기에 즉시 사용했습니다. 그 후 장샤는 이씨, 리씨에게 그의 스승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그는 말하면 죽을 것이었지만 갑자기 죽기 전 가주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색 볼펜 사용자는 기회를 틈타 도망쳤고 리 선생님은 함장이라는 이름만 간신히 외칠 수 있었다. 장샤는 정화를 병원에서 방문했을 때 중국어 선생님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러자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선생님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고 의심했고 그에게 볼펜을 찾으라고 한 것이 그 계획의 첫 단계였다고 생각했다. 영화 1부 끝.